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예요. 여름이 한창인데요. 엄청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이달의 책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에 소개해드릴 책은 얀마텔의 파이 이야기입니다. 네, 이 책은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영화를 통해서 많이들 접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안 감독이 만든 동명의 영화가 있죠. 파이 이야기,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제목으로 오래전에 개봉을 한 적이 있었고요. 저도 그 당시에 영화를 봤었고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던 기억입니다. 이 이야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야기 소재가 독특하고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 위험천만하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가 영상으로 담기에도 워낙 스펙타클한 장면들 혹은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영화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영화였고 무엇보다 이안 감독이 만들어서 영화의 완성도나 작품성도 매우 뛰어나고요. 제가 이 소설을 읽어보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봤는데도 이 소설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의 정수들을 잘 표현해냈고 영상으로도 굉장히 잘 구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영화를 보고 소설을 보면 영화가 소설에 있는 것을 다 담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에 실망할 때도 많은데 이 영화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소설의 이야기를 충분히 영상으로 잘 재현해내고 있어서 여러분도 소설과 함께 영화를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보니까 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청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도 그 광활하고 위험한 바다가 때로는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기도 해요. 자연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아름답기도 하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자연의 신비로움 그런 것들을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 영상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영화가 개봉된 지도 아주 오래됐고요. 소설이 출판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왜 굳이 뜬금없이 2025년에 이 소설을 제가 이달의 책으로 들고 왔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떤 시의성이 있진 않고요. 다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원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오랫동안 그 원작을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내가 항상 보고 싶어 했지만 계속 안 보게 되는 그런 책. 언젠가는 봐야지 하는데 안 봐지는 책.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이 책이 그런 책이었고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저 책을 읽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7월 달에 제가 딱히 손에 잡히는 책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면 이번에 이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읽어보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품어왔고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스러움은 어쩌나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하지만 역시나 소설을 읽어 내려가면서 초반부에 이미 이 소설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요. 소설을 다 덮고 나서는 아주 긴 여운이 남았어요.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지금도 사실은 책을 읽고 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런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심오한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영화도 보고 나면 그렇게 긴 여운이 남거든요. 영상미도 뛰어나지만 과연 이 영화가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원작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길래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한 한 소년과 호랑이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단지 재난 영화에 등장할 법한 그런 모험 이야기인가 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지 그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제목부터 일단 심상치가 않는데요. 파이 이야기. 여기서 파이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해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주율의 파이. 원주율이 굉장히 오묘한 숫자잖아요. 반복되지 않는 숫자가 소수점 뒷자리로 무한대로 이어지는 아주 신비한 숫자인데, 그래서 수학자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기호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해요. 주인공의 이름이 원래는 파이가 아니었는데 오줌이란 뜻을 가진 피치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놀림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름의 약자를 줄여서 파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불러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파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주율처럼 삶의 신비로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소설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자연, 동물, 생존, 이런 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소년이 계속 되뇌이는 말 중에 하나가 종교와 신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은 삶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종교와 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살아가는 생존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이야기적인 요소를 벗겨내고 나서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위험하고 아프고 슬프고 그런 것일 텐데,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거기에 우리가 이야기를 덧입힘으로써 우리가 겪은 경험을 이야기화함으로써 우리가 현실을 조금 더 성공적인 이야기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의미 있는 이야기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생존을 이야기화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비로소 우리가 살만한 것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깊이 있는 사유를 담고 있기도 한 이 소설은 삶에 대한 서사시, 우주에 대한 서사시, 자연에 대한 서사시,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과 종교와 자연,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엮어나가는 굉장히 심오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소설의 철학적인 관점은 이야기의 초반부부터 우리가 금세 눈치챌 수가 있는데요. 주인공 소년이 인도에 살고 있고 힌두교 신자인데 어느 날 기독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느 날은 이슬람 회당에 가서 알라신을 믿게 돼요. 이런 황당한 상황으로부터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힌두교의 여러 가지 신들이나 혹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알라신 모두를 다 신으로 섬기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왜 굳이 세 가지 종교를 다 믿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했는가 라는 점이 벌써부터 이 소설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상황은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정도 특이한데, 그래서 동물원에서 운영하는 갖가지 동물들이 등장을 하고 동물들의 행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소년의 집이 캐나다로 이주를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동물들을 정리하고 몇몇 동물들만 태워서 배를 타고 화물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다가 조난을 당해서 가족이 몰살되고 모든 동물들이 다 죽고, 그리고 이 소년과 몇몇 동물들만 작은 보트에 살아남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동물들끼리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장면들이나 이 소년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한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데 그 가운데서 이 소년은 인간이 가진 어떤 동물스러운 모습, 자기 안에 동물적인 면,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는 동물들과 또 잘 지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러면서도 신을 찾고 자연의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다가도 평화로운 자연을 보면서 위안을 삼기도 하고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안쓰럽고 안타까운데 소설의 중반부를 넘어가서 보다 보면 이 소년의 생존하고자 하는 분투가 이상하게 우리들의 모습과 닮았다. 우리들의 삶을 사는 그런 굴곡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소년이 굶주림 앞에서 혹은 상어떼 앞에서 자연의 폭력 앞에서 두려움에 떨 때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그런 거대한 어려움과 장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앞에 서면은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데 물론 이 친구처럼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아도 겪게 되는 그 무력감과 두려움, 공포 이런 감정은 이 친구가 느꼈던 것과 비슷할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생존 의지를 가지는 것도 내가 그 어려움을 넘어서고자 어떻게든 안간힘을 당하는 그런 내 마음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래서 세상은 위험천만하고 삶은 어려운 곳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살아내려고 하는 그 동물의 생존 본능? 여기서는 광기 이런 걸로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동물들이 등장하고 동물과 함께 생존하는 이야기의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하지만 또 그런 야생의 극한의 상황 속에서 종교의 필요성 혹은 종교가 우리 삶에서 가지는 의미, 우리가 왜 신을 찾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이 있냐 없냐 이런 어떤 이성적인 논쟁과 상관없이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하면 그런 이성적인 논쟁은 아주 무의미해지거든요. 이 소설에서 보면은 그런 이성적인 논쟁이나 계산, 분석 이런 것들이 인간이 폭력적인 자연 앞에 놓였을 때 생존의 극한에 몰렸을 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무의미한지에 대한 토로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소년이 끊임없이 신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어떻게 보면 이 어렵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떤 그런 맥락에 의해서 보면 이 소설은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쇼펜하우어도 삶에 대한 의지, 삶의 의지라는 것을 그의 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원초적인 힘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곧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서 동물도 가지고 있고 자연과 우주도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아닌가라고 쇼펜하우어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소설이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표지를 보시면 소설의 주인공은 파이라는 소년인데 표지에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호랑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소설에서 핵심적인 메타포가 되는데요. 우선 줄거리상으로 봤을 때 보트에서 살아남는 두 생명체가 이 파이라는 소년과
리차드 파커라는 이름을 가진 호랑이에요. 이 호랑이 이름이 왜 리차드 파커라는 사람 이름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다 얘기해주면 재미없으니까 이 호랑이가 아주 등치가 큰 벵골 호랑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둘만 살아남았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년을 먹이로 삼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소년은 아버지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호랑이가 어떤 동물인지 충분히 봐왔고 길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호랑이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거나 혹은 이 호랑이를 피해서 떠나거나 어떤 식으로든 호랑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안전할 텐데 처음에는 이제 분리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맞아서 호랑이를 길들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랑이와 같이 살아남아야겠다. 호랑이를 살려둬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이 등장을 해요. 그것이 정확히 소설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인데 그래서 재밌게도 먹을 것이 없는 와중에서도 물고기를 잡고 생선을 말리고 이래서 호랑이를 먼저 줍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굉장히 먹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은 것들의 대부분을 호랑이에게 주고 자기는 배고픔을 아주 적은 양으로 채우게 돼요. 그래서 계속 보다가 보면은 왜 굳이 호랑이를 이렇게 살려둬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호랑이가 단지 생존만을 위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기피하거나 분리해야 되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생존에 위협이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기로 심지어는 호랑이가 살아남도록 도와주도록 결심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호랑이가 불쌍하니까 호랑이도 동물이니까 살려줘야지 이런 어떤 성인의 마음가짐이나 동물 애호가의 마음가짐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소녀는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호랑이를 돌볼 여유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가잘한 호랑이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한 동물이었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이 소년이 왜 호랑이와 같이 이 조난을 극복을 해 나가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소설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해요. 결국에는 이 소년은 호랑이와 끝내 같이 살아남게 되고 이 호랑이에 대한 기억을 평생에 아주 애틋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면서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주인공은 파이라는 소년이지만 리처드 파커라는 호랑이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면서 이 소년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면서 이 소년을 살게 해준 은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오묘하고 신비로운 점은 어떤 하나의 존재를 긍정과 부정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답기도 하고 실은 무섭고 냉정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찾게 되는 그런 숭고한 존재이기도 하고 종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살게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리차드 파커라는 호랑이도 소년에게 너무너무 위협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소년이 의지하고 살게 하는 어떤 그런 지렛대 같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이 소설의 묘미인데 동전은 하나의 동전이지만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리차드 파커 덕에 어떤 싸울 힘을 계속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와 싸우려면은 싸울 대상이 필요하죠. 나에게 적이 있어야 내가 싸울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겨운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내가 그 힘겨운 것을 넘어서려는 의지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 맞서 싸워야 되는 대상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투지를 불러일으키고 나를 살게 하려는 싸우게 하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고마운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마치
리차드 파커처럼. 그래서 이 소년이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생존의 위기에 처했어도 이 호랑이와 싸워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극복해내는, 내가 무언가를 극복하려면 극복돼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곧 이 호랑이 리차드 파커가 되어준 것이죠. 제가 리차드 파커가 가진 의미,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장애, 적이 나에게 가지는 의미를 얘기하면서 양가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위협적이면서도 싸우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는 니체의 철학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을 때 인간은 한층 더 나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니체의 철학적인 색깔도 많이 담겨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쇼펜하우어나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소설을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들의 철학을 이야기로 풀어놓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내가 지금 처한 어떤 위기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구나, 나에게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넘기 힘든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그런 상황일 때 이 소설을 읽으면 아주 큰 위안과 힘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아주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 저도 아주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 전 읽은 이 소설이 나에게 아주 큰 위안과 힘이 돼서 요즘 계속 이 소설을 곱씹고 되새기면서 스스로 힘을 북돋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상황이라면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리차드 파커하고 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인공 소년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워하는데 지켜보는 저도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마음이 허전하면서 서운하고 뭔가 아련하고 그리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마치 오랜 연인을 떠나보내는 듯한 그런 애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 깊습니다. 이 소설과 작가에 대한 소개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소설은 2002년도에 맨부커상을 수상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이안 감독이 영화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얀 마텔이라는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고요. 이 작가는 캐나다에서 철학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의 그런 심오한 철학적인 사유가 담기게 되는 배경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작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인생은 이야기이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더 나은 이야기이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믿을지는 나의 선택에 달렸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는 나에게 달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오늘도 장황하게 소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소설에 등장하는 의미심장한 그런 글들을 몇 가지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광기가 있어서 때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런 미치광이 기질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것이 적응의 원천이기도 하니까. 그런 기질이 없으면 어떤 종도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 광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리차드 파커를 길들여야 했다. 그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것은 그의 문제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나의 문제였다. 절망은 호랑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아닌가. 내가 아직도 살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리처드 파커 덕분이었다. 그는 나를 계속 살아있게 해주었다. 그런 그가 밉지만 동시에 고마웠다. 지금도 고맙다.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네요. 외부의 도움에 의존할 수 없었다. 생존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내 경험상 조난자가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는 기대가 너무 크고 행동은 너무 적은 것이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데서 생존은 시작된다. 게으른 희망을 품는 것은 저만치에 있는 삶을 꿈꾸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너무너무 좋은 말이네요.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게으른 희망을 품을 때가 많죠. 그것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오늘의 생존에 몰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 자신에게 해줘야 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신을 믿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고, 마음을 풀어놓는 것이고, 깊은 신뢰를 갖는 것이고, 자유로운 사랑의 행위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기가 너무도 힘들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분노와 절망과 약함으로 급속히 가라앉아서 태평양 바닥에 처박힐 것 같았다. 거기서 다시 올라오지 못할까 두려웠다. 네. 마음을 연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산다는 것도 곧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쉽지는 않지만, 사랑한다 터져나온 그 말은 순수하고 자유롭고 무한했다. 내 가슴에서 감정이 넘쳐났다. 정말로 사랑해, 사랑한다, 리차드 파커. 지금 내가 없었다면 난 어째야 좋을지 모를 거야. 난 버텨내지 못했을 거야. 그래, 못 견뎠을 거야. 희망이 없어서 죽었을 거야. 포기하지 마, 리차드 파커.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육지에 데려다 줄게. 약속할게. 약속한다고. 네, 리차드 파커는 호랑이고 위협적인 동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게 해주는 희망의 동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적은 나에게 고통의 원천이면서 희망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단순한 것도 못 믿는다면 왜 살아가고 있죠? 사랑이라는 건 믿기 힘들지 않나요? 사랑은 믿기 힘들죠. 어느 연인한테든 물어보세요. 생명은 믿기 힘들어요. 어떤 과학자한테든 물어보라고요. 신은 믿기 힘들어요. 어느 신자한테든 물어봐요. 음식과 옷과 피난처를 얻으려면 이성이 도움이 되죠. 이성은 최고의 수단이에요. 하지만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굴면 우주 전체에 목욕물을 끼얹는 위험을 감수하게 돼요. 이 대사는 소년이 구제되고 나서 그 화물선 회사에서 조사를 와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이야기를 믿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년은 얘기를 해요. 사랑이란 것도 생명이란 것도 신이란 것도 믿기 힘든 건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따져서 믿기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서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삶의 신비로움, 우주의 심오함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만을 모아서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런 복잡하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게 삶과 이 우주가 아니겠는가. 자연과 생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죠. 안 그래요? 그리고 뭔가를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는 뭔가를 갖다 붙이지요. 아닌가요? 그게 인생을 이야기로 만드는 게 아닌가요? 네, 이 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제가 예전에 사실과 진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나 현실은 사실들만 모아놨을 때 그것을 삶이나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들만 모아놓으면 그것은 데이터에 불과하죠. 정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우리의 현실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의 삶의 진실, 세상의 진실은 그런 우리의 해석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낸 이야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의 맨 후반부에 보면 여러 잡지나 작가, 평론가들이 이 소설에 대해서 극찬하는 문장들을 남겨놓은 모음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이 소설을 잘 말해주는 두 평론가의 말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먼저 신영철 문학평론가가 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의 비평가가 되어 그것을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일, 그럼으로써 그것을 다시 쓰이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다시 쓴 이야기가 이 소설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각자의 망망대해를 살아낼 수밖에 자기 기만이나 자기 연민 따위에는 지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나만의 리차드 파커와 함께. 네, 여기서도
리차드 파커가 등장을 하네요. 그만큼 여기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메타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나만의 리차드 파커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한 말이 인상적인데요. 혼란을 뜻하는 카오스에서 질서를 뜻하는 코스모스를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 의미를 파악할 수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종교의 성격과 이 소설의 작법이 사실상 같다고 생각한다. 근데 제가 이 문구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역시 이동진 평론가구나. 이 소설이 의미 있는 핵심적인 지점을 정말 정확하게 핀셋으로 집어내서 설명해 준 게 아닌가 싶어요. 혼란에서 질서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종교의 이야기가 이 소설의 이야기와 닮아 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의 이야기라는 아주 거대하고 심오한 소설에 대한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이 소설의 진가를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아쉬운 마음인데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말로써 아쉬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영화도 한번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이달의 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